이 정책을 이제 발굴하시고 설계하실 때 가장 고민됐던 게 어떤 지점이었을까요? 이제 다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? 네. 그러면 이 예산이 사용되었을 때 이 정책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느냐,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. 네. 이것을 누가 이득을 보며 이게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, 그게 결국에 누구에게 돈을 썼느냐는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. 장관 재임 당시 이제 중기부 유일한 신설 부처였는데 이제 검증하는 자리, 인사청문회도 경험을 하셨잖아요. 사실 뭐 중요한 공직자로서 검증하는 자리라서 국민들의 이제 알 권리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곤혹스러운 자리일 것 같거든요. 그때 경험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. 그렇죠. 그게 이제 밖에서 보던 거하고 좀 달라요. 해보면 제가 이제 인사청문회 받기 전에 뭐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를 했을 거 아닙니까? 국회의원이었으니까. 그렇죠. 예. 근데 또 직접 이렇게 자료 요청을 받아보고 하니까 뭐 자료를 안 줘서 안 주는 것보다 이게 찾기가 어려운 것도 많이 있고 실제로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이 국회에서 주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뭐 재산 증식이라든가 자녀 유학, 그리고 뭐 토지 소유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잖아요. 네네. 저는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뭐 없어서 좀 편하게 좀 넘어가서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청문회가 채택이 됐거든요. 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에서 채택됐다는 것 자체를 뭐 개인적으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, 특히 이제 우리 저를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에게 좀 떳떳한 마음이 들어서 그 당시에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.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애써온 의정활동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또 한 명의 국민으로서 가슴 아픈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. 혹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으신가요?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제가 했습니다.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현장에도 가고 또 유가족들과 직접 대화도 하고 또 관련된 증인들의 증언도 듣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었습니다. 그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웁니다.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정말 눈시울이 뜨겁죠. 그때 그 유족들의 그 어떤 그 절규,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. 예,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주 숙연해집니다. 의원으로 많은 법안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잖아요.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법안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. 네, 하나는 이제 리걸테크 지능법이라는 걸 냈고요. 또 하나는 의료법 개정안인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변호사를 인공지능이 대행해주는 그런 기술이 이미 나와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여러 가지 제약들을 두고 활용을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자유롭게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제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. 이미 뭐 외국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하는 게 맞다. 그다음에 의료법을 냈는데 내용은 원격 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입니다. 예, 지금은 팬데믹 때 그 이후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현재 그 원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는데 이미 원격 진료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만 제약을 두고 원격 진료도 상당히 허용하는 것,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이제 법을 냈습니다. 근데 이 법 두 개의 공통점을 이야기하자면 이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리 생활의 변화는 받아들여야 됩니다. 그게 처음에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.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고 역사의 뒤안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마부라고 하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안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래서 그런 큰 틀에 그 기술의 진보를 받아들이는 과정,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. 그렇지만 이 글로벌 시대에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자급자족해서 과거의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런 길은 저는 뭐 단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제도의 속도보다 기술의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,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습니다. 그리고 필요한 법이고 이미
뭐 전 세계적으로 법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. 이러면 지금 AI 같은 것들이죠. 이것들을 저희가 아무리 그게 부작용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걸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거나 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유용하게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법제화하는 것, 그게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냈습니다. 네, 최근 AI,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. 의원님께서는 이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근데 일종의 혁신 아니겠습니까? 일종의 혁신인데 혁신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아주 큰 기업에서는 혁신이 잘 안 나와요.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. 이 중소벤처 스타트업들이 정말 자유로운 사고와 순발력 있는 움직임 속에서 혁신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혁신을 키우려면 첫째가 자금 지원, 둘째가 이 자금 지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 개혁, 또 규제 혁파 이런 것들입니다. 그래서 첫째는 그 국가적 투자가 기본적으로 많이 있어야 되죠. 이 첨단 기술이야말로 이 혁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.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, 그다음에 과거 모태 펀드 같은 걸 많이 대폭적으로 늘린 적이 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. 그런 것 자체가 혁신에 들어가는 금융의 전체 그 크기, 파이를 키우는 것이죠. 그다음에 이 금융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. 이 경우에 보면은 항상 기존의 어떤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주지 않으면 이 기술이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죠. 근데 이게 사장되고 없으면 뭐 또 그럴 수 있겠다 싶겠지만 이미 외국에서 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시장을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죠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한 기술들이 제대로 실현을 해볼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것, 그게 규제개혁입니다. 훨씬 더 지금보다 과감하게 더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